내가 하는 이 기업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경쟁자하고 차별화할까? 그럼 여러분은 첨단으로 가는 거고 중국 전체가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어요. 미국 어바인 대학교라고 공대 대학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앞으로 오히려 그 AI 그리고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메타버스 이런 자산관리 MBA 이런 쪽 방향으로 앞으로 요즘에는 웰리스 또 MBA까지 해서 다른 대학에서 안 하는 주로 미래 테크 산업 그리고 미래 첨단 산업 또 미래 밝은 산업 중심으로 대학원생을 지금 많이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도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재밌지만 또 엄청난 부담도 많습니다. 네. 그럼 막 한국 분들도 중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막 유학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오프라인 만약에 원하면 비자를 받고 미국 가는 거고 만약에 직장 있는 분들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럼 온라인으로 온라인 과정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과정도 있고 이게 세 개의 과정이 다 있습니다. 미래 테크 산업 위주로? 주로. 다른 데서 다른 대학교에서 안 하는 거. 융합학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한국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표현해요. 미국에는 그 표현을 안 쓰는데 그러면 많은 대학에서 해요, 데이터. 근데 저는 뭐 배터리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산업하고 융합하는 다른 곳에서 안 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께서 이번에 더 플로라는 또 책도 출간하셨잖아요. 맞아요. 책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부제가 이게 더 플로 시대의 흐름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 이게 부제목인데 사실 저는 불을 거머쥔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시대의 운명을 내다본 사람이 불을 거머쥔다라는 표현을 써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더 가슴에 닿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을 거머쥔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뭐 불을 거머쥘지는 각자에 달렸겠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이 들수록 사람 나이 먹기는 싫잖아 솔직히. 근데 나이 들수록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살고 그냥 치열하게만 살았지 내가 어디로 가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성공을 거둘 때도 있었고 내가 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게 있어서 그게 왜 발생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심신이 약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해서 자포자기해서 인생이 이렇게 안 좋게 가는 거고 또 우리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는 예를 들면 알리바바 마윈 같은 사람 세계적인 부를 거머쥐고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또 와, 두 사람 나하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너무 또 과대하게 오버밸류하면서 나에 대해서 또 너무 낮게 보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또 너무 오만하다든가 자세가 너무 오만해. 돈이 많아서 너무 또 뭐 보여주기적으로 남을 또 무시하면서 이런 오만한 부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젊을 땐 다 안 보였는데 이 나이 되니까 그게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계속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또 저는 경제학, 금융 쪽 이런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거의 제가 2008년부터 자본시장 연구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주로 국제금융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쭉 오면서 제가 그동안 노하우를 담아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담아내서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저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누구나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안 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거는 망상이다. 한국에서 망상이라는 표현 써요? 네, 씁니다.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망상이라는 표현 쓰는 거죠. 많이 그래서 이런 재무적 자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별 걱정 없이 사는 삶을 그래서 재무적 자유를 실현하려면 투자라는 걸 안 하고 그런 욕심을 내는 월급만 받고 하기에는 이 시대적으로는 이제는 옛날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예금하면 8% 이자를 줬어요. 한국도 사실 2008년까지도 다 사람들 까먹어서 그렇지 2008년까지도 은행에 예금하면 8%를 줘요.
8% 주면 아무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월급을 50% 쓰고 50%씩 예금해도 내가 내 나이 때 되면 그냥 재무적 자유를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월급만 받고 가기에는 이게 내 인생이 점점 열심히 사는데도 못 살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이게 뒤떨어지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대적 흐름하고 되게 관계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있다라는 걸 우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투자해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가려면 일단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 말이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국의 마윈 같은 사람들도 지금 시점에 그때와 똑같은 멤버를 데리고 똑같이 시작해서 알바반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공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예를 들면 요즘에 중국의 제1대 부자들이 파산하잖아요. 헝다, 삐그웨 이런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는 아시아에서 최대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변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때는 세계적 부자고 지금 똑같이 기업을 해왔고 똑같이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경험도 더 많고 본 것도 더 많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좋았는데 지금 오히려 파산하고 있을까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자기 능력이 좋아서 성공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시대에서 흐름 모르고 투자 보니까 똑같이 하고 시대는 변했는데 이 사람들 자기 옛날에 성공한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먹히니까 지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책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려면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은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리고 기업의 운명 또한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국가의 운명도 시대적 운명을 못 이긴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좀 한강 기적 같은 게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인이 특유의 부지런하고 똑똑함 당연하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그게 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대적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 기적도 있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주 개인으로부터 기업 측면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부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시대적으로 성공한 개인, 성공한 기업,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인가, 성공한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대적 흐름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녹여냈습니다. 네. 네. 그 교수님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 시대적 흐름 가운데 책에 이제 많은 부분을 서술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제 6장에서 제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책 쓴 이유가 뭐예요? 미래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6장에서 시대적 흐름, 미래의 방향과 우리의 준비라고 해서 이제 질문하신 그걸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스트 애플은 누구일까? 그리고 미래에 선도할 6번째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뭐 이렇게 쭉 썼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게 아직도 왜냐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쪽 중국이 더 빨리 가요. 데이터, 우리가 디지털 사회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표현을 디지털 사회라는 표현을 더 써요. 근데 이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생산 요소가 우리가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를 뭘로 꼽냐면 기술, 자본, 노동 이거를 생산 요소로 꼽아요.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산하든 뭘 하든 뭐 작은 기업체를 만들든 큰 기업체를 만들든 뭐 무슨 물건 만들든 기술, 자본, 노동력 그리고 토지는 있어야 돼요. 꼭 있어요. 이거 생산 요소라고 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근데 디지털 사회가 온다. 이러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디지털 사회라고 했을 때는 생산 요소가 하나가 더 추가돼요. 플러스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기술, 자본, 노동력, 토지 플러스 데이터가 생산 요소가 된다. 그러면 그럼 생산 요소 되는 거 알겠어. 그게 또 뭐 실제는 어떻게 또 다가오지? 잘 안 다가오잖아요. 저는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 말 탁 들으면
탁 들어오지만 일반인들은 다 경제학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우리가 일상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디지털 사회로 가는데 그럼 우리가 개인으로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데이터가 핵심 요소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4가지 현대화. 한국에서는 사실 현대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중국에서는 현대화라는 모더라이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데이터화, 자동화, 모바일화, 스마트화 이거 4가지 화를 말해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업종이든 이런 생각 해봐요. 우선 내 업종을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는지 내 업종을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는 신용을 0과 1로 표시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하고 내 지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위가 거기서 다 0과 1로 표시돼서 분산 원장이 기록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데이터 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먹고 사게 하는 자기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잡을 이걸 내가 0과 1로 표시할 수 있는가? 이게 데이터화할 수 있냐? 이걸 우선 데이터화가 돼야 우리가 데이터 처리가 되니까 이게 데이터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자동화. 그러면 AI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동화 처리에 알고리즘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챗GPT 나왔잖아요. 맞아요. AI는 사실 80년대에 이미 기술이 다 완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AI가 뭐 이렇게 난리가 안 나서? 맞아요. 왜냐면 AI는 우리가 그냥 밥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쌀이 없으면 밥솥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없으면. 예. 근데 왜 AI가 이제 와서 꽃을 피냐? 이제 대부분 다 데이터로 표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AI하고 지금 데이터가 만나가지고 폭발적으로 성공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챗GPT인 거예요. 네. 그래서 챗GPT가 왜 80년대 안 나고 이제 나왔을까? 이제 데이터예요. 근데 그거 들어보셨죠? 챗GPT도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근데 그게 그래요. 그 챗GPT다가 어떤 숫자적인 거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챗GPT가 답한 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질문을 했는데 특히 데이터적으로 뭐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전문가 딱 보고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이게 오류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력한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예,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력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뭐 갈베지 인, 갈베지 아웃이라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화. 자, 내가 하는 일을 일단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냐? 네. 만약에 딱 봤더니 누구도 일을 한 게 없네. 그럼 여러분들만 창업을 한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내 업종에서 내가 톱 1이 될 거야. 내가 하는 잡에서 내가 1등이 될 거야. 내 업종에서 우리 회사 1등이 될 거야. 지금부터 뭘 고민해야 되면 디지털 사회에서 뭘 고민해야죠. 첫 번째 스텝 1. 내가 하는 업종을 데이터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데이터화를 하지? 데이터화야 내 업종이 메타버스로 올라가거나 가상 공간으로 올라가고 AI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업종, 기업, 데이터화. 두 번째, 자동화 이제 알고리즘 넣어야죠. 그게 AI화입니다. AI 처리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이런 걸 그러면 엔지니어 맡겨서 하든지 뭐 자기가 사람 고용하든 자기가 하든지 AI화 그걸 자동화로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써요. 아니면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이게 모바일 기계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 그것도 이제 모바일 기계가 돼요. 예, 사람이 터치하는 알아서 하는 것들이 다 모바일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바일화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초창기 시대는 그냥 집에 많은 컴퓨터 엉덩이 언제 나이가 어리니까 후에 이렇게 얇은 게 나온다면 쓴 것 같은데 저는 초창기에 썼어요. 그러면 ong덩이가 되게 큰 거 있죠. 옛날에는 이런 CD판 같은 거 쓸 때부터 저는 했어요. 뭐 메모리가 플로피 그때 디스크. 예, 맞아요. 그때부터 근데 엉덩이 되게 큰 컴퓨터.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크니까 항상 그 앞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의 하는 일을 데이터화했다. 그다음 알고리즘에서 그게 다 자동화. 사람이 관여 없이 일어나게 다 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쓰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동남아에 있던 들어와서 그 잡을 다 처리할 수 있게.
그 자기가 한국에서 했던 일을 다 거기 가서도 다 할 수 있게, 여행 가서도 다 할 수 있게. 그걸 우리가 모바일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스마트화예요. 네. 스마트화는 뭐냐면 거기서 챗GPT 같은 게 스마트화예요. 뭐냐면 거기서 어떤 사람의 기능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데이터가 모여있지 않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데이터와 모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그러면 그걸 스마트하게 어떤 내 전체 밸류체인에서 내 이 업종이 혹은 내 일이 스마트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혹은 스마트하게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그 고객, 옛날 고객 맞춤형이 안 돼서 네. 왜 그 고객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고객 데이터가 내가 만들어 놨다 이러면 이제는 그 고객한테만 딱 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줄 수 있게 된 걸 스마트화하다고 말을 해요. 옛날에는 뭐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티셔츠를 1억 장을 만들어서 최대한 마진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파는 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제는 아니죠. 스마트화 시대에는 데이터와 디지털 시대에는 안유화 한 사람을 해서 이 옷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가 이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옛날에 그 1억 장 만들어서 이렇게 팔던 시대는 부가가치가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코스트를 줄여서 원재료를 싼 거 써가지고 코드를 줄여서 싸게 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단가가 중요해졌어 옛날에는. 근데 디지털 사회는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안 중요해요. 이게 안 중요하고 이게 한 사람한테 서비스하는데 어떻게 이익을 남겨요. 그러면 제조업이 어디로 가버리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옛날에는 물건을 싸게 만드는데 경쟁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스마트화 디지털 사회에서는 고객 맞춤에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만들고는 이게 코스트 안 나오죠. 돈 못 벌죠. 그러면 플러스 서비스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도 이제는 이게 순수 하드웨어적인 제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어로 표현하면 되게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데 한국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옛날 물건으로 팔았는데 물건으로 승부했는데 이제는 제조업이 물건으로 승부한 시대가 아니라 여기에 얹어진 고객 맞춤형의 서비스에서 가치를 만드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에 기업이 모두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 맞춤으로 옷 하나 주고 내가 어떻게 기업이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 옷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고 안유화만을 만든 거잖아. 그러면 이 옷이 만약 1억 장 만들 때 이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고객 맞춤 안유화를 만들었으면 이걸 10만 원에 파는 거죠. 그 9만 원이 뭘까? 사실 코스트는 1만 원밖에 안 들어요. 9만 원은 뭘까? 안유화만을 위한 옷이라는 거죠. 너를 위한 서비스고 너를 위한 효용을 준 거죠. 그 뜻입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 아마 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추상적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은 이제는 우리는 제조업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중장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설비 사고 기계 놓고 공장 이렇게 제조업이라면 공장 기계 막 이거 제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머리에 딱 있죠. 이게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가 대출할 때 그 장비들을 다 가치를 계산해서 담보를 해서 그래서 보통 중장비 산업들은 대출하기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산업보다 중장비 이런 중공업 산업이 대출이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무론 교수잖아요. 그 기업의 부채율을 보거든요. 산업별 부채율, 레버리지 부채율을 보면은 보통은 이 중공업 무거운 기계를 사는 산업들이 부채율이 보통은 높아요. 왜 높은지 알아요?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머리로 하는 지식 산업 있잖아요. 이런 거 대출이 안 돼요. 담보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보통 이런 기업들 스타트업이 돼서 VC 투자를 받는 거예요. 벤처 투자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 가면 누구도 대출을 안 해서 뭘 보고 대출해서. 근데 이런 건 주로 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주로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사모펀드가 주로 들어오고 이런 중공업 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가 높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런 중공업이라는 게 우리가 제조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얘네들조차도 이제는 부가가치가 소프트웨어적 가벼워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 가벼워지면 이제 금융도 변하게 돼요. 같이. 그러니까 전체 사회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흐름을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런 이 책에 최대한 쉽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예, 오히려 저는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을 거머쥐려면 예. 그리고 그에 다 다가서려면 예. 상대적으로 예. 데이터와 예. 자동화, 모바일과 스마트화 예. 이런 것들 좀 깨닫고 예. 거기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예.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예. 불을 조금 더 거머쥘 확률이 높아지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표님도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 똑같은 산업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축산업을 해요. 네. 돼지를 키워요. 축산업. 저도 돼지를 키워요. 네. 그럼 우리들이 뭘로 지금 현재 뭘로 경쟁하겠어요? 돼지를 키우려면 우리들이 둘 다 돼지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왜 대표님 돼지를 사고 안유화 돼지를 안 살까? 왜 안유화 돼지를 사고 대표님 차별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해버려요. 왜냐면 눈으로 차별이 안 될 때는 결국 가격 경쟁이에요. 그럼 가격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 서로 니 주고 나 주고 하는 경쟁이에요. 마진 싸움이에요. 그냥 점점 줄어들면서 다 같이 죽거든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이게 그러면 왕창 대출해가지고 엄청 큰 돼지 사육장을 만들어서 큰 규모를 하는 애들만 살아남아요. 왜냐면 규모로 승부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 축산업을 한다면 달라져요, 개념이.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대표님이 더 많이 팔아, 돼지를. 근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표님보다 더 많이 팔지? 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유아 교수 말 딱 들어서 디지털 사회는 지금 내가 그냥 디지털 사회에서 저 대표님은 디지털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디지털 개념이 생겼다 칩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기업을 이기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오케이. 자, 내 돼지가 더 많이 팔게 하려면 내가 내 돼지들이 다 데이터화를 하겠다. 이력 같은 거.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 지금은 이게 실전해지면 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이 모든 돼지는 옛날처럼 뭐 농가에서 막 꿀꿀하면 밑에 더럽고 냄새나고 아니에요. 중국은 도시에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요? 빌딩에서 돼지를 키워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판매용이요? 그렇죠. 우리 먹는. 진짜요? 근데 돼지가 우리 먹이 막 옛날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 막 키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사료 같은 데다 뭐 예를 들면 뭐 영양제 같은 거 그냥 넣어서 쑥 이래서 돼지한테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키워하잖아요. 중국은 아니에요. 빌딩에서 돼지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키우냐면 다 로봇으로 키워요. 왜냐면 열심히 MZ 시대들이 힘든 일을 안 해요. 사람 못 써 축산업이. 그러니까 로봇을 쓰는 바람에 이거 사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로봇을 쓰니까 돼지 키우는 모든 프로세스가 데이터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무슨 재미냐면 이 사료가 단백질 아미노산 넣었어요. 근데 A 회사에 아미노산 넣었을 때와 B 회사에 아미노산 넣었을 때 처음에는 데이터화 안 됐을 때 구분이 안 돼. 그렇죠. 근데 A 회사의 아미노산은 뭐를 10,000원이야. 근데 B 회사 아미노산은 2,000원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 B 회사가 2,000원짜리 매겼어. 그 돼지도 먹고 크고 잘 자라게 팔아서. 근데 이게 로봇이 된다면은 이게 A 회사에 단백질 매겼을 때 이 돼지의 체성분이 변화와 B 회사의 이 아미노산 먹을 때 체성 변화가 데이터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농장 주면 어떻게? B 회사 거 싸도 안 쓰는 거지. A 회사 거 쓰는 거지. 홍보할 때 또 A를 강조하고. 예, 그리고 A 회사 거 썼기 때문에 우리 돼지는 지방 얼마, 인체에 나쁜 게 없다. 근육이 얼마, 마시는 정도 뭐 이런 게 다 데이터화 되니까 이건 다 데이터 되니까 다 보여지고 모니터링 되고 하니까 이제는 B 회사처럼 잘못하는 회사들은 못 살아남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리뭉실하니까 A는 많이 먹고 뭐 B는 조금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얘는 다 도태되고 1등만 살아남고 그러면 내 돼지는 어떻게 해요? 대표님 돼지보다 이제는 다 계량화가 됐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무해된 건 다 빼고 좋은 것만 딱 있고 최고 영양제를 해서 그걸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그 사람 건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면에서 내가 하는 축산업이 대표님 벌써 한 단계 나는 첨단 축산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전통 축산업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에서도 하고 스마트 팜을 도시에서 많이 지금 요즘에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듣는 분들이 기업가다, 기업하신다 이러면 제 말씀 제 이야기 꼭
상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기업을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지금 경쟁자하고 차별화할까? 그럼 여러분은 첨단으로 가는 거고 혹시 개인이다. 이러면 여러분 하는 일이 우리가 직장인들 보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재미없게 살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 고민하다 보면 미래 디지털하는데 내가 하는 이 똑같은 일을 내가 어떻게 좀 더 핵심적으로 해서 내가 이 분야에 내가 최고자가 될까? 이러면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자 이거예요. 아, 네. 교수님 그러면 네. 아까 이렇게 목차 좀 보여주셨을 때 네. 넥스트 애플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네. 넥스트 애플이 궁금한데. 저는 여기에다 여러 개 사실은 적었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 개만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거 알아요? 중국이 지금 자동차가 세계 1위 수출국된 거 알아요? 네, BYD. BYD. BYD도 뭐 그 중에 하나지만 중국 전체가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자동차 수출로 세계 1위예요. 그 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이 잘했잖아요. 자동차 하면 중국은 못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중국 축구가 세계 축구에서 1위 한 거와 똑같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하는 약한 산업을 생각했는데 중국 1위 됐어? 근데 그게 전기 자동차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만 문제를 인식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축산업도 로봇이 들어오면 확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전기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게 데이터 처리가 된다라는 거 이제부터 계량이 되고 모니터링 되고 결국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5단계까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사람 개입도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다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산업에서 일어날 일이 여기도 일어나는 것은 이게 소프트웨어로 가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중국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있잖아요. 폭발 성장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생태계가 밸류체인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높게 분포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 애플이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상용화가. 그러면서 전 세계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2009년도에. 근데 처음에는 고생했어요. 애플이 사실은. 근데 이게 130만 대를 높으면서 이게 손익분기점이 넘으면서 세계적으로 그 흐름을 탁 주도해버렸거든요. 애플도 고생을 했군요.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보통 100만 대, 130만 대 넘으면 이제 팍 커지는 시장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10%로 보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지금 중국은 넘었어요. 10% 넘었고요.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많이 해서 유럽도 네덜란드 같은 데는 넘었어요. 미국이 지금 이제 지금 10% 막 오자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맞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 애플이 있듯이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스마트카 여기서 애플 같은 기업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름을 지금 테슬라만 알고 있죠. 근데 중국 기업들에서 빨리 가요. 대표적인 세계 기업이 있는데 얘네들이 넥스트 애플 되면 이제 봐야죠. 누가 더 BM을 맞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걸 잘 만들어내냐. 데이터화, 그렇죠. 예, 4가지를 잘 만들어내냐. 이게 승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가 휴대폰에서 이제 차량이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게 전기차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구나. 예.